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회사원, 학생, 자영업자. 근데 역사 속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직업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오늘 스톨스픽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가장 특이한 직업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들으면 황당하지만 그 시대엔 정말 필요했던 직업들입니다. 첫 번째 직업, 인간 감염종. 19세기 영국과 아일랜드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스마트폰 알람이 있지만 그 시절엔 알람 시계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있었는데 너무 비쌌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했어요. 그래서 생긴 직업이 있습니다. 노크업. 이들의 일은 아침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잠든 사람을 깨우는 거였어요.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긴 막대기나 낚싯대 끝에 깃털을 달아서 창문을 톡톡 두드리거나 긁었어요. 고용주가 일어날 때까지요. 한 명당 주당 몇 펜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노크업은 누가 깨웠을까요? 실제로 노크업들은 새벽 한두 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까지 일을 마쳐야 했어요. 그들은 서로서로 깨워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직업, 오물 처리업자. 중세 유럽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수세식 화장실이 있지만 중세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의 구덩이에 볼일을 봤어요. 이 구덩이가 가득 차면 누군가 치워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파머 또는 나이트맨이라고 불리는 오물 처리업자들이에요. 1539년 헨리 8세 시대 영국 법령에 따르면 이들은 오직 밤에만 작업할 수 있었어요. 낮에 하면 일반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니까요. 그래서 이름이 나이트맨, 즉 밤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직업 수입이 꽤 좋았어요. 15세기 후반 기준으로 오물 한 톤당 2실링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숙련된 장인의 일주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이 수집한 배설물을 교회 농장에 비료로 팔아 추가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더럽지만 꽤 사업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직업, 거머리 사냥꾼. 이것도 중세 유럽 이야기예요. 중세 의학에서 거머리는 매우 중요한 치료 도구였습니다. 의사들은 나쁜 피를 빼내야 병이 낫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환자 몸에 거머리를 붙여 피를 빨게 했습니다. 수요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생긴 직업이 거머리 사냥꾼입니다. 이들이 거머리를 잡는 방법이 충격적이에요. 직접 자기 다리를 연못에 담갔습니다.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떼어서 팔았어요. 직업 특성상 다리에 항상 상처가 가득했고 빈혈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시 최고급 의료용 거머리는 1파운드당 현재 화폐로 약 50달러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에 거래됐어요. 꽤 수익성 있는 직업이었지만 몸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흥미로운 건 거머리 치료법이 지금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도 특수한 수술 후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의료용 거머리를 사용합니다. 중세 의사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던 거예요. 네 번째 직업, 쥐잡이.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중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약 3천만 명이 사망했어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쥐가 옮기는 벼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쥐를 잡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중세 쥐잡이들은 단순히 덫을 놓는 게 아니었어요. 발레리안이라는 식물을 활용했는데 이 식물의 꽃가루가 쥐를 강력하게 유인했습니다. 자식만의 비밀배합법으로 만든 쥐 유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갈대나 새뼈로 만든 특수 휘파람도 사용했습니다. 사람은 거의 들을 수 없는 고주파 소리로 쥐를 쫓아냈어요. 쥐잡이들은 마을마다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에서 나온 유명한 전설이 있어요. 바로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하멜린의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 아시죠? 마을의 쥐를 모두 없애줬는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아이들을 데려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 쥐잡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라는 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업, 왕의 대변 감시인. 이건 정말 충격적인 직업이에요. 중세 유럽의 왕들은 변기에 앉을 때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어로 그로움 오브 더 스토리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직역하면 변기의 시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주된 임무는 왕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옆에서 시중을 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 직책이 왜 생겼냐고요? 왕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이 상태를 보면 건강을 알 수 있었거든요. 충격적인 건
이 직책이 엄청난 명예직이었다는 거예요. 영국 역사에서 그로움 오브 더 스툴은 왕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귀족들이 서로 하려고 경쟁했습니다. 왕 옆에 있으면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니까요. 변기 옆이 권력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6번째 직업, 조선시대 매품팔이. 이번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죄를 지으면 직접 매를 맞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신 맡게 했어요. 이게 바로 매품팔이입니다. 흥부전에도 등장하는 직업이에요. 흥부가 너무 가난해서 돈을 받고 대신 매를 맞아줬잖아요. 매를 맞는 게 직업이라니 황당하죠? 근데 그 시절엔 너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꽤 빠른 현금 수입이었어요. 물론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한 직업이었어요. 7번째 직업, 위. 이것도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장례식장에서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을 곡비라고 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에서는 크게 울어야 망자에 대한 예의였어요. 근데 가족들이 충격과 슬픔에 너무 지쳐서 제대로 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가족이 없는 분들의 장례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곡비를 고용해서 대신 울게 했습니다. 이 직업은 단순히 우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실감나게 우느냐가 실력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목 놓아 우는 연기력이 중요했어요. 좋은 곡비는 입소문이 나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8번째 직업, 목욕물 안내원. 중세 유럽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목욕탕이 24시간 운영되지만 중세엔 달랐습니다. 목욕탕에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물이 준비되면 누군가 동네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직업이 목욕물 안내원이에요. 이들은 거리로 나가서 어느 목욕탕 물이 준비됐습니다 하고 크게 외치며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욕탕 홍보 담당자인 거죠. 간단해 보이지만 이 직업 덕분에 중세 사람들이 제때 씻을 수 있었어요. 9번째 직업, 가난 관찰자. 이건 1830년 베를린 이야기입니다. 당시 베를린엔 공식적으로 가난을 관찰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하는 일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도 관리 대상이었어요. 가난 관찰자의 판단에 따라 노동자의 집이라는 곳으로 보내지면 함께 살면서 노동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직업이죠. 근데 그 시절엔 가난을 사회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였어요. 10번째 직업, 연금술사.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값싼 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는 것. 이걸 위한 비밀물질을 현자의 돌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연금술사들이 역사에 남긴 것이 있어요.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수많은 화학물질과 반응들을 발견했거든요. 집류법, 승화법, 용해법. 이것들이 후에 현대화학과 제약학의 기초가 됐습니다. 황금을 만들려다 과학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연금술사들이 만든 최초의 실험실이 지금 화합실험실의 원조가 됐습니다. 오늘 10가지 특이한 직업들을 살펴봤어요. 인간 잠용종, 오물 처리업자, 거머리 사냥꾼, 쥐잡이, 왕의 변기시종, 매품팔이, 곡비, 목욕물 안내원, 가난 관찰자, 연금술사. 지금 보면 황당하지만 이 직업들이 그 시절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도 200년 뒤엔 누군가에게 황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든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묵묵히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톨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